어렸을 때 국사를 배울 때 왜 신라 통일하고 제가 그래서 그 한을 푼 게 제가 찍은 영상 중에서도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뭐 이런 이야기 만들어서 찍은 적이 있는데, 신라가 자기 힘으로 통일 안 하고 다른 곳에 힘을 빌려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뭐 이렇게 해서 신라에 대한 반감들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는 당나라가 없었으면 통일이 불가능한 국가였습니까? 그렇죠. 당이 아니었으면 아예 불가능했죠. 신라는 자기들 스스로 백제보다도 소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온전한 역량만으로 최적국이었던 백제를 멸망시키거나 고구려를 상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고구려는 아예 멸망시키겠다 생각을 못했을 거고요. 근데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노리고 있고 당시 백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거를 이제 이용하자고 했던 건데, 다만 신라 입장도 이해할 만한 게 마지막 카드였어요. 당과의 연결은. 처음에 이제 고구려도 한번 찾아가보고 거기서 거절당하고 일본도 한번 찾아가보고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과 연결을 했는데, 사실은 당과 연결 과정에서도 미리 각오는 했을 거예요. 워낙 대국이다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많이 잃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면 당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면은 결국 이들이 여기 뺏었으니까 니네 가져와 이렇게 마음씨 좋게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결국엔 여기에 욕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조건들, 당나라식으로 관제를 싹 다 바꾸고 많은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도 당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거죠. 640년대에 대야성 함락당하고 고구려한테 계속 침략을 당하고 하는 그런 문제. 거기서 아마 목숨을 걸고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신라가 계속 팽창을 해가지고 삼국 통일한 줄 알지만, 사실 그 직접 보면은 신라가 거의 망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에 성왕이 관산성에서 죽을 때가 554년도였는데 진짜 성왕이 엄청난 실력일 때, 그 당시에 신라가 배신해서 한강 빼앗기고 할 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백제는 한이 정말 팽배해서 이제 반드시 신라 없애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것이고, 대야성 그때 빼앗긴 거 보면 경주는 거의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의 한 수였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위험했다. 사실 당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고구려 백제 없어졌으면 당연히 신라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김춘추만 해도 신라에서 거의 왕 다음 2인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적국이었던 고구려하고 당나라 바닷길 건너서 갔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구려 갈 때도 김유신이랑 붙잡고 얘기하거든요. 혹시 내가 가서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당신하고 나는 한 몸이다. 당신 잘못되면 내가 절대 거기서 용서치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결을 다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김춘추는 정말 각오하고 갔다가 한번 갇혔었고, 심지어 당나라하고 교섭을 하고 오는 와중에 고구려 수군한테 잡혀서 다 죽을 뻔해요. 그때 이제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대신 죽거든요. 그 정도로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당까지 직접 가서, 왜냐면 자기가 직접 가지 않으면 신라가 정말 간절하다고 하는 그 표정이 안 되니까. 그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갔던 겁니다. 가서 당태종 이세민을 직접 만나서 직접 약속까지 들어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멸망시키면은 평양 이남 백제 땅은 다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한 약속까지 분명하게 듣고 그렇게 하고 돌아온 겁니다. 사실 그런 정도의 명확한 최고위 지도부 간의 어떤 논의가 없었으면은 나당 연합이 그렇게 굳건하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은 어린 시절의 치결인 마음에는 그랬었지만 나이가 들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대단한 외교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가고 김유신을 남겨놨다는 건 두 사람의 동맹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강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나당 연합이 성공했다는 것은 당태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뽑히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설득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참 신라가 대단한 국가였구나라고 나중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김유신, 김춘추 양자의 관계도 조선시대 관점에서 보면은 무슨 콩가루 집안이냐, 뭐 이렇게 동생이랑 결혼하고 뭐 딸이랑 결혼하고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신라 시대에 서로 간의 근친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내요. 그게 신라의 통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지배층 간의 어떤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백제와 신라를 이제 누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외교적인 역량은 지금 봐도 참 놀라운 면이 있죠. 당이라고 하는 세력을 어쨌든 한반도 쪽에 눈을 돌리게 했고, 아무 관심도 없던 백제 쪽에다가 13만이라고 한 대군을 보내게 했잖아요. 그거는 단순한 역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놀라웠었던 점은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서 통일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당나라랑 또 싸워요. 정치적인 다이나믹한 가운데서도 신라가 정권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성공적인 정치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좀 짧아요. 대충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들 그 당시에는 고구려를 꿈꿔요. 저는 사실은 이 통일 과정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정말 외교에 있어서는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지금도 통용되는 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당과 갈라서기 시작한 게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잖아요. 딱 그 다음에 669년부터 백제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나라가 점령하고 있던 그 백제 지역을, 어차피 당나라는 그 지역을 다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백제 지역을. 웅진노독부 설치하고 그 지역을 곧바로 공격하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670년에 웅진노독부 중심 지역을 뺐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선수를 뺏긴 거예요. 더 군대를 데려와서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확고하게 만들려고 하던 찰나에 신라가
들어와서 싹 다 뺏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라는 네. 그게 이미 이전에 그 한강 유역 들고 낮에 동맹 맺었다가 한강 유역을 자기들이 딱 뺏어버리고는 상황은 습격을 해서 죽여버리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는 신라가 당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소국으로서 언제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뭐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능력이죠. 이집트 역사 과정 중에 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집트가 25왕조 때는 누비아가 이집트를 정복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집트 토착 세력이 이거를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실패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성공하냐면 나중에 그 아슈르바니팔의 아시리아군이 이집트 들어오면서 이 아시리아군을 이용해서 누비아 세력을 쫓아냅니다. 그 누비아를 남쪽으로 쫓아내는데 그때 이집트의 기존의 토착 지배계층이 아시리아에 협력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야 그럼 니네 우리 말 잘 들었으니까 니네가 어디서 다시 통치해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26왕조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배신해요. 그래서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쫓아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사례가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적대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왕 때는 아시리아를 지원해요. 왜냐면 아시리아가 이제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랑 메디아한테 공격을 받는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시리아가 존재하는 게 국제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범퍼 지역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실제로 그래서 네코 2세가 원정군을 이끌고 아시리아로 지원을 떠납니다. 결국에 실패하긴 해죠. 아시리아가 결국 멸망하는데 아무튼 30-40년 사이에 협력했다가 배신했다가 다시 지원했다가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은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근데 적도 사실은 없다. 그 신라가 당나라와의 건건일척을 벌이잖아요. 결국엔 가장 작은 데에서 굉장히 비슷한 게 이슬람 초창기 이슬람 세력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메카에서 살긴 듯이 메디나로 갔는데 메디나로 가가지고 계속 메카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이게 중과부적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싸움을. 그런데 그거를 지략으로 이겨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승리를 하게 돼요? 3번이나 싸우게 되는데 3번 싸움에서 결국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에 자기네들이 순례를 가겠다 하고 무기를 다 놓고 가요. 깜짝 놀라잖아요. 메카 애들이 너무 놀라잖아요. 얘네들 왜 오냐. 그래서 거기서 평화협정을 맺거든요. 그게 결정탑니다. 평화협정 맺어놓고 뒤통수 때려요? 평화협정을 어길 경우에는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쯤 되면은 무함마드 쪽이 많이 세력이 세졌어요. 근데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 간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정도를 걷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메디나하고 메카하고 싸울 때 칼리드 이브н 알왈리드가 왜 개종을 하게 되냐면 이 전쟁을 한 다음에 이 메카 쪽 사람들은 무함마드 쪽 사람들의 시체를 마구 막 못 살게 군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막 훼손을 하고 그러는데 무슬림 쪽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많이 사람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왈리드는 반대쪽이었어요. 메카 쪽 사람이었어요? 예, 반대쪽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이 사람을 꼭 데리고 데리고 오고 싶었죠. 싶고.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어.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마음을 돌리고 이쪽으로 간 겁니다. 야, 그럼 왈리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슬람을 살린 예, 장군이에요? 예. 그 사람이 사실은 살렸죠. 평화협정할 때도 이 사람이 그걸 봅니다. 무함마드의 그 정도를 걷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사실은 무기를 갖지 않고 왔었을 때 공격을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공격을 안 했어요. 어린 시절에 뭐 물론 저 드넓은 만주 벌판 여러분 달리고 싶었잖아요. 지금도 요만큼은 미련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국가가 살아남는 생존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